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에 시행됐습니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동안 예외로 했었는데요. 유예 기간이 내일로 끝이 납니다. 여야가 추가 유예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모레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중대재해법이 뭔지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상적으로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들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노동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있어 왔는데요. 네. 그 문제점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좀 안전한 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데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법이었거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다만 이때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바로 적용이 되었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예.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바로 올해 1월 27일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도 전격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서요. 이와 관련해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더 유예 기간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이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더 유예를 하는 방안, 그러니까 미루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잖아요. 양측의 주장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었죠. 예.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미 지난해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2년 더 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그런 법안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입장 차를 보였는데 일단 야당 쪽에서는요. 이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요. 2년간 유예를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또 어떤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년 후에는 이제 정말 시행된다는 부분을 좀 공식적으로 약속해달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진통 끝에 여당에서 일단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또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산업안정청 설치 여부에 대해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산업안정청 설치가 있어야지 유예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야당 쪽의 입장이었는데 이 산업안정청 설치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어떤 시간 문제 등 이전에도 불발됐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사실 여야가 이 부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당 쪽에서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20인 또는 30인 미만의 어떤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라도 1년 정도라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결국 합의가 불발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27일 이 해당 조항 유예 조항은 이제 효력을 그만하기 때문에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방법으로는 유예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2년 동안 유예해 준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유예한다거나 이 부분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은 일단 27일 시행되는 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막을 길이 없고요. 이제 다만 내달 1일에 또 본회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새로 부칙을 새로 단다거나 법 자체를 개정함으로써 일단 시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논의할 여지는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부터 이제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5명에서 49명인 사업장까지 이제 확대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직종 또 모든 업종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요. 이제 5인 이상이기만 하면은 예,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게 될 것 같은데 예. 사실상 우리나라의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여기에 해당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게 되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5인 이상이기만 한다면 업종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예. 빵집이라던가 찜질방이라던가 이런 업체도 사실상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른 제조 업종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업종일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비슷한 맥락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되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이 확대가 시행이 된다면 말씀해주신 빵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의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것도 과장된 해석이다라는 또 지적도 있기도 하고요. 글쎄 그러면 중대재해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중대재해가 뭔가를 볼 때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 내에서 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인데 그 기준이 이제 1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같은 일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 중대재해라고 볼 수 있고요. 중대시민재해를 이제 예로 들어보자면은 시민들이 그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조물의 책임이라던가 또 원료 합성의 책임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 시민재해, 예를 들어보자면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피해 피해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서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한다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영세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예. 앞서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기만 하면 모두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예, 예. 사실상 어떤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예. 최소 83만 7천여 곳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이제 8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하네요. 네, 일단 이 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상당한 부분이 있고 예, 사실 예. 지금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건 이걸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거니 이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된 사업장은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요. 어떤 이런 사업장들이 지켜야 하는 그 업종별로 안전 규칙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위험 요인 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개선 절차를 이제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위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공정이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장 내에 어떤 위험 요인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걸 또 막상 이행하려고 한다면은 또 예, 쉽지 예.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결국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사업주의 그런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 이렇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예, 예. 사실 대기업보다 이런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경영자, 사업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만에 하나 뭐 징역형이라도 바로 살게 된다면 사업 자체를 접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대기업들도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이를 놓고 제대로 어떤 컨설팅, 법적인 컨설팅을 받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과정들이 이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상대적으로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자금이라던가 교육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예, 예. 지금 일선에서 당장 적용이 되면 내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행을 할 수 있느냐 부분 이외에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죠. 예, 결국엔 그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추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법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요.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결국 이 법이 나온 이유,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당장 제대로 이걸 그냥 법을 지키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이 안전하게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홍보도 중요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매뉴얼이 배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지금 50인 미만 45만 곳이나 해당하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일단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중대재해 취약 기업 지원 계획들을 정부에서도 갖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제 산업 안전 대책에 대한 진단, 전체적인 전 사업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또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관련 비용도 좀 지원을 하고 교육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좀 일선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세밀하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배포가 돼서 하루빨리 좀 혼선 없이 정착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예 논의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으로 뭔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지적인데요. 뭐 결국에는 첫 번째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2021년 1월에 제정이 되고 이미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앵커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예 기간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 2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 다시 한번 유예를 요청하는 입장이라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의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2년의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유예를 해준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더 있었더라면은 사실 유예에 대한 합의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맞닿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산업재해라는 것은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인재인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까지라도 산업 현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당장 이 법이 전체에 신행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산업 현장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한의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실효적인 대책을 좀 논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임혜동 씨 사건도 저희가 짧게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거인 김하성 선수 또 유현진 선수를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물이죠.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오늘 이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공동 공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랑 이제 공모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공갈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혜동 씨의 범행 혐의에 대해서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뭐 상습적으로 폭행을 받았다는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고 뭐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갈을 했다는 혐의,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류현진 선수에 대한 공갈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이 되었는데, 애초에는 공갈죄, 그러니까 혼자 벌인 범행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보니 이제 공동 공갈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공동 공갈이라는 것은 함께한 누군가가 있다. 2인 이상이 함께 공갈을 했다는 뜻인데요. 김하성 선수의 전 에이전트 박모 씨가 이 김하성 선수를 함께 이제 공갈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임혜동 씨가 갈취한 금액의 일부를 받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서 이 부분, 이 전 에이전트 실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공동 공갈 혐의로 인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자, 법원의 이제 구속 여부 뭐 이러면 이제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구속 여부의 판단 기준이 이제 뭐 도주, 뭐 증거인멸의 그렇죠. 우려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임혜동 씨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까? 네,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30분 만에 종료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시간에 종료되는 것이 뭐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경찰에서 했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 그러니까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선에서 이 정도 시간으로 종료가 되었다고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이 공갈에 관련된 그 피해 금원이 상당합니다. 예. 뭐 3억 원, 4억 원 이래서 몇억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합의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실 액수가 그렇죠. 상당하거든요. 액수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임혜동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라던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여서요. 뭐 이전과 달리 이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마쳤다면 구속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점쳐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지금 공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합의금이 아니라 실제로 추가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속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오늘 밤 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또 임혜동 씨 사건과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